네, 이재명 정부 국정수행 평가에서 2030 청년 세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60%까지도 하락한 조사가 있어서요.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청년 문제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님 나오셨고요.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김형남 국장님 진짜 오랜만에 제가 우리 그 빛의 혁명 때 사회자 하셨잖아요. 그렇죠. 무대 네. 그 딱 그 뭐더라 큰 차를 뭐라 그래요? 그 막 트럭, 차량 예. 트럭 네. 행진 트럭에서 그 대여를 이제 앞장서서 제가 완전히 반해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그 정원호 캠프에서 일을 하셨는데 네네. 예, 서울시장 후보 출마도 하셨고 네네. 예. 물어보지 말까요? 아니, 좀 하실 말씀해 말씀이 주시죠.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평가하시는지. 사실 이제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도 출마를 했었고 네. 이후에 이제 정원호 캠프에서도 일을 하면서 사실 이제 좀 뼈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스스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었고 아무래도 좀 안이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었나 스스로에게도 되게 좀 질타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늘 다루게 될 2030의 표심과 관련해서는 네. 굉장히 묵직한 과제를 좀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저희 댓글창에 오 너무 좋은 기획입니다. 청년들의 V로 시작하나 V 하셨나요? 2번 아니고요. V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박태우 위원장님은 막 너무 애청자분들의 평가가 너무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관점도 좋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막 저도 너무 팬입니다. 아 진짜요? 당은 다르지만 서로 팬이신 거예요? 네. 예. 완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야 오늘 뭐 신나는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방선거 끝나니까 2030 청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올공 시위에 몰려갔던 그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뭐 2030 세대 극우화 뭐 이런 것들도 담론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왜 이렇게 2030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 네. 좀 다음이 없다, 내일이 불안하다라는 공감대가 저는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인데 네. 이것이 이제 비단 정권의 어떤 대통령의 이제 개인의 어떤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네.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이 청년들의 다음 내일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도 좀 이제 득표로서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지표로도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를 받았었던 이유, 어떻냐면 대선 지지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20대, 30대에서 받았고 전 연령에서 받았었던 거는 네. 보수를 지지했었던 사람들도 이재명을 보면서 이건 잘한다 라고 했었던 게 외교 안보나 여러 측면에서 중도 실용 노선을 하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스럽지 않다. 이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층에게 좀 소구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약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여러 사건 사고들이나 이런 게 좀 지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중도 실용이라는 게 예. 아까 김영남 그 국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까지 바꾸는 실용으로 과연 왔는가? 네, 네. 이거에서 이제 좀 청년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 청년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서의 뭐 청년 이거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허탈감? 근데 그게 선거 전후가 확 바뀌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2030이 막 코스피가 막 올라가고 오늘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청년들 뭐 그렇게 지지율이 낮던 2030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선거를 계기로 이게 떨어졌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선거에서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할 만한 이슈가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제
지방선거라는 선거 자체가 네. 일자리나 주거나 이런 기본적인 생활비 물가 이런 네. 이슈들과 많이 닿아 있는 선거다 보니까 기대도 음. 생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민주당에서 이번 예. 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이나 그 어떤 해결 방안들을 제대로 이제 보여주는 선거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서 어떤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이제 빠지게 되는 과정들로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어허. 게 있고 그런 이제 어떤 실망감들이 예. 저는 이제 좀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청년 정책을 이제 무엇을 냈는가라고 하면 딱히 뚜렷이 기억이 나는 것은 잘 없는 선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정치권에서 우리 2030을 저는 이런 좀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딸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들도 유권자인데 네네네. 동등한 유권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화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달래줘야겠다. 그래서 선물 주듯이 자꾸 이제 정책을 마련해서 주게 되면은 예. 유권자 동등한 나를 유권자로 보는 게 아니고 날 좀 우습게 보나 이제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예, 좀 예. 경향성들이 확인되는 아하.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이거는 빠르게 지금 새롭게 바로잡아 나가지 않으면은 예. 유권자들과 계속 멀어지는 과정들을 우리 당이 이제 좀 마주하게 되지 민주당이.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진보당의 청년들도 뭐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당히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제가 눈여겨본 거는 자산 격차. 그러니까 저도 주식을 하고 아마 네. 많은 청년들이 주식을 할 텐데 네. 주식, 돈은- 코인 이런 거 많이 하죠. 코인은 요즘은 안 하고요. 아. 코인은 예전에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잠깐 예. 재미를 보고 빠졌는데요. 예, 예. 어찌됐건 주식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저같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난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주식해서. 조금 벌어봤자 뭐 네. 몇백 좀 벌고 마는 거지 뭐 몇백도 겨우겨우 와, 많이 버네요. 많이 버네. 저는 생각보다 주식 수익률이 좋습니다. 제가 수익률이 좋아도 이 정도인데 네, 예를 네. 들면 저보다 100배, 1000배 넣을 수 있는 청년들 많잖아요. 그렇죠. 자산이 기본적으로 시드머니가. 그러면 네.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시드머니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네. 제 친구들 23명만 해도 예. SK 하이닉스 다니는 친구랑 예. 비정규직 다니는 친구랑 예. 이 격차가 예. 점점 벌어지는 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게 오히려 이 코스피 역대급 활황에 예. 나는 왜 아직 가난한가? 내 일자리로 이 온기는 왜 오지 않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정책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김용훈 노동부 장관이 던진 사회연대 임금 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이제 그 삼전 닉스라고 표현을 하면 이 삼전 닉스 그 반도체 활황에 따라서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뭐 수억 원의 그런 그 인센티브라고 해야 됩니까? 뭐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상여를 받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단돈 10원도 없는 것이고 내 주머니는 그러니까 코스피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지만 내 주머니는 텅텅 비는 그러니까 오히려 절대적 빈곤이 더 강화되는 이걸 바꾸는 뭐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직 그런 정책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거죠. 이제 지금 얘기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박탈감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박탈감이 과연 분배 정책으로 옛날처럼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편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사실 이제 기회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도 또 기회의 수준이 많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중반인데 네. 저하고 동생 세대들이 처한 문제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 한 10년 했고 뭐 일자리를 어쨌든 구해서 돈을 벌고 모아보고 막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은 이제 일을 구하는 연령 자체가 확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애초에 같은 나이대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똑같이 20대 후반 때 고민했을 내용이 저하고 또 동생 세대도 또 다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거는 기회와 시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반도체 초과세수나 이런 예. 것들이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예. 뭐 많게는 한 100조 원 이상이 이제 모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네. 좀 고민이 있는데 이걸 그럼 과연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저는 전환소득이라는 좀 개념들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겠다. 모든 국민에게 전환소득? 네. 1년간 인생의 전환기에 쓸 수 있는 예. 어떤
그 시간을 주는 거죠. 그 동안에 어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제 임금을 국가가 보전을 해주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이제 실업급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단계적으로 통합을 해서 실업급여와 함께 예,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에 필요한 시기에 1년간의 자기 준비를 위한 시간을 이제 가지자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뭐 AI 재교육이라던가 어떤 또 그 정년에 이르렀을 때 인생 이제 이모작 시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새로운 준비를 할 때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는 기존의 사회 구조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데 정치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게 됐을 때 실망하게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유권자들을 아들 딸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한 것도 그냥 이 사람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들이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국가는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다시 이 마음을 저걸 내가 지지해 볼까 아니면 반대해 볼까 다른 의견을 내볼까라는 관심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묵직한 과제를 이제 던지셨고 생애 주기별로 어느 순간에 한 1년 정도는 정부가 일종의 이제 자신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전환소득을 줘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이제 이 그 초과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무조건 미래 세대에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연거푸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도 뭐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박태훈 위원장님 페이스북에 최근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요즘 청년이 원하는 청년 정책이 뭐냐. 아이디어를 내봐라. 이런 질문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쓰셨어요. 누가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정치인들이? 뭐 정치인들이랑은 저랑은 아직 연이 많이 안 기 때문에 저희 당의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진보당의 어르신들이 예. 그러니까 그만 물어보세요. 지긋지긋하대요. 예. 저도 지긋지긋해요. 너무 많이 물어보시죠. 민주당의 어르신들.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가 없는가. 아이템만 찾아가려고 그러는구나. 우리 아들 딸한테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겠냐. 이 넥타이가 좋겠냐, 지갑이 좋겠냐. 저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넥타이를 사서 가가지고 이거 마음에 들어 안 들어라고 물어보고 평가받고 해야 되는데 무엇을 사야 되는지를 자꾸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정책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소신과 신념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유권자에게 평가받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철회할 건 철회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새로운 상상력들을 과연 다음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상상력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했을 때 그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거절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 넥타이가 마음에 들어서 사다 줬는데 어디서 이런 구린 걸 사왔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될까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청년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뭘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근데 이거를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데 청년 세대들은 지긋지긋해. 그만 좀 물어봐. 니들이 알아서 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겠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 둘도 이제 그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아들 딸의 마음이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지. 이게 넥타이를 주건 뭐 롤스로이스 시계를 주건 롤렉스죠. 제가 명품에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전 노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백만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있는 청년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28만 5천 명이 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고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조선업 반도체 이런 호황들을 보면
국가가 이 제조업 산단을 살려놓고 강화시켜 놓은 게 역대급 호황을 맞이해가지고 국가의 지금 미래 전략 산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경공업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과거부터 해왔었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이곳에 사실 여기를 할 만한 일자리, 여기에서 일을 해도 미래를 충분히 꿈꿀 수 있을 만한 일자리로 이 제조업 산업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수도권의 청년들의 이 뭐랄까요, 수도권으로 밀려드는 청년들의 이유는 지방에 있는 이 제조업 산업단지들이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이 원인에도 있거든요. 그럼 이 지방에 지금 있는 뭐 예를 들면 광양의 화학단지, 여수의 화학단지, 아니면 저기 울산의 공업단지, 이런 곳들에 왜 청년들이 거기에서 탈출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내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좀 과제를 갖고 그 제조업 산업단지들을, 지금은 사실 일자리가 열악해지니까 계속 이 열악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국에 이제 좀 못 사는 나라의 노동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청년들은 다 자연스럽게 우리 일자리를 저들에게 뺏긴다라는 극우적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그게 이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불공정하다고 네.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평택의 김재현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삼성전자 총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을 많이 찾아가서 만나봤어요. 예. 그 어떻게 찾아갔냐면 술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삼성 그 캠퍼스 앞에서. 어. 그럼 거기 이제 명함 들고 왔죠. 김재현 캠프인데요 예. 하면서 막 이제 잠깐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얘기가 통하는 분들이 있으면 삼성전자가 역대급 영업 이익을 냈고 앞으로도 낼 건데, 그게 당신들의 만들어낸 이익이라고 진보당의 김재현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정규직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인 당신들에게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면 처음에는 헛소리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게 우리가 만든 이익이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설득을 하다 보면 아 그러게요, 우리가 만든 이익이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우리는 최저임금밖에 안 받네요. 이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풀리거든요. 근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진보 정당이 아 지금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부는 당신들이 만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별로 그 무시당하잖아요. 하청 노동자, 그쵸. 협력업체 직원들 스스로도 무시해요. 네?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합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 안 했고, 나는 노력을 안 해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아니 나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 사회가 잔인한 사회인 게, 전 교육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그런 거에서 나오는데, 일종의 능력주의? 능력주의죠. 그러니까 능력주의보다는 절차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경쟁의 룰에서 내가 패배하잖아요. 이 룰에 따르는 게 공정한 거예요. 나는 패배자로 낙인 찍혀 있는 게 공정한 거예요. 그만큼 이 절차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이 일자리 문제가 확실히 저는 모든 선거에서도 그렇지만 지방선거에서도 비껴나갈 수 없는 문제였다고 일자리. 생각하고, 우리가 민주당이 선전한 어떤 기존에는 별로 크게 지지를 받지 않았던 지역들에서 뭐 당선이 된 곳도 있고, 이제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지지를 받아내느냐 하면 대단한 청년 공약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사실 산업의 성장과 도시의 발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보여주면 지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아 내가 여기서 서울로 안 가고 한번 살아볼 수 있겠어라는 어떤 마인드를 주는 거.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5극 3 특기조에 맞추어서 지자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진 곳은 이긴 것이고, 그게 제대로 보여지지 않은 곳들은 이제 지지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청년들도 똑같은 유권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산업이나 성장이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하면서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어떤 일자리 부분에서의 네네.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한 것이 잘 보여지지 않았다. 않았다. 지방선거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그게 과연 내가 살고 있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몰려드는 곳이다 보니까 맞아요.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고 엮여서 같이 주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귀에 딱딱 꽂힐 만한 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자리 정책은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네. 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거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정년 문제라던가 고용유연화의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건드리지 않고 갈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네. 이게 어쨌든 일자리가 저절로 계속 생겨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그럼 이런 쟁점 이슈들을 계속 민주당은 피해갈 것인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회적인 어떤 공론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라는 네. 어떤 당의 책무가 있고, 근데 이런 문제에 관점을 세우기를 어려워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자리 정책하면 공공 일자리 정책밖에 나오는 게 이제 없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본적인 한국 사회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노동 현실을. 시장의 문제를 직면하고 얘기해보고 가야 되는 건데, 며칠 전에 그 국회에서 양대 노총과 이제 그 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토론회가 네네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60세에서 65세까지의 소득이 비는 기간에서의 정년 연장 문제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사실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럼 노동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지금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있는 문제, 청년들의 고용률이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네.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노동 시장을 재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주거, 주택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물가, 환율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청년들의 삶과 이제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택시 기사분을 대체로 이제 서울의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그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젊은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이 취재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보는데 그 기사님이 창원에서 온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왜 여길 왔냐 했더니 20대에서 제조업체에 다녔는데 이 비정규직을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몇 달 전에 이제 너 나가 이렇게 해서 그게 몇 차례 되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비전이 없겠다 싶어서 빚을 내 가지고 개인 택시를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소득이 많고 일할 만하다. 난 정치에 관심 없다. 그냥 이렇게 해서 내 일상을 사는 것 그 이외에도 아무런 뭐 이번에 선거 때문에 뭐 얘기한 선거 뭐 관심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정치 무관심 뭐라 해야 되나 반정치 이게 훨씬 더 많아지는 청년 세대 안에 이런 것들도 좀 큰 요소가 되지 않나. 사실 그래서 극우화, 보수화 이런 얘기 제가 정말 많이 하고 다니지만 무슨 모든 청년들이 다 극우화됐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네.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요. 극우의 주류화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극우의 주류화. 예.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극우 청년들은 있었다. 비슷한 규모로 존재해요. 근데 예전에 저랑 형남이 형이 학교 다닐 때는 입도 뻥끗 못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막 나가서 서명 운동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주류화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게 보편적인 청년들에게 가닿고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청년 극우화 문제라는 거고 예. 제가 이제 청년 문제 지긋지긋하다 얘기했었던 거 그리고 아마 그 택시기사 선생님도 만약에 뭐 청년들에게 월세를 20만 원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 귀에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네. 창원 이런데 월세 싸요. 그런데 뭐 집 퀄리티 좋아요. 근데 아마 서울 올라와서 집 엄청나게 안 좋은데 살면서도 만족스러울 거예요. 왜냐? 일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존중받으면서 그런 게 사실 문제라서 제가 청년 정책 지긋지긋하다고 한 얘기는 청년 정책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불평등 해소 정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지 일각에서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니 2030들 너희가 뭐라고 4050도 힘들다. 6070도 힘들다. 사실 안 힘든 세대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청년이 중요한 거 맞죠.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2030들만 정책하면 당연히 이 정책에 대한 반발을 사지 않겠어요? 근데 청년들은 그걸 좋아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너희 잠깐 청년 세대에 월세 좀 지원해 줄게 아니면 뭐 어떤 것 좀 지원해 줄게 뭐 좀 해줄게 이거 잠깐의 선물일 뿐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사회 내가 미래를 안정적으로 꿈꿀 수 있는 사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집 이런 것들을 원한다. 네. 그리고 이 요구는
40대, 50대, 60대, 70대도 똑같은 불평등 구조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의 구조적 대책이 되면 청년들도 따라온다라는 게 제 고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혁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분노, 정말 이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전 세대에 걸쳐서 다 있는데 무슨 청년들한테 뭐 콩할 만한 선물 준다고 해서 이게 당장 언발의 오줌 누기시가 아니냐. 그따위 거 하지 마. 전반적으로 당연히 세상을 뒤집어 엎어. 혁명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선거를 치르면서도 많이 예. 느낀 것이지만 청년 세대를 한 그룹으로 보고 모두에게 사랑받기 위한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 전 영원히 이거는 못한다. 불가능한 영역이고 어느 세대에서나 그랬듯이 청년 세대에서 가장 지금 소외되고 불평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층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타겟을 정하고 여기가 정해져야 중도도 확장할 수 있는 거고 외연도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지 어디로 나갈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청년층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이 시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고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과 이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사회적 역량을 지금 다 총집중해야 될 때다. 그래야지 이게 뭐 표를 몇 장 더 받아오는 문제를 넘어서서 세대 전체가 아까 극우의 주류화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답이 없게 되면 극우가 계속 주류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글로 쏠려가지 않게끔 방파제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이 불평등이나 주거 문제나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사회를 지금 구조조정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새로운 아젠다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경쟁하고 서로 치열하게 논쟁으로 붙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10년대 초반에 민주당이 그 무상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진보 정당들과도 같이 연대를 맞습니다. 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했었던 시기가 민주당이 저희 세대에서 사회적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숙권 가능한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쌓아왔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때는 새누리당 지지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됐지만 굉장히 뭔가 덜 힙하고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비주류 정서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서 무언가 캠페인을 하기도 좋고 수용력도 훨씬 높았는데 지금 이게 완전 역전된 거지 않습니까? 예.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투표의 2020년대 이후에 어떤 경향성이 지금 하나 생기고 있는 건데 20, 30대에서 어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고 투표장에 그냥 안 나가버리게 되고 이런 경향이 이렇게 계속 쌓여서 한 10년을 형성하게 되면 지금의 10대부터 30대까지의 어떤 한 세대의 일생의 투표 경향성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라서 맞아요.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있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더 치열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치열해진다는 것은 실제로 시민들이 처한 삶의 문제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사회적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선명한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나와서 경쟁하고 다퉈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반도체 초과 세수에 대해서 이미 한 달 반 정도 전에 맞아요. 아젠다를 제시했는데 네. 저는 당연히 당 안에서 이 초과 세수를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서로 얘기하면서 싸울 건 싸우고 경쟁할 건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전환소득을 만들어서 하자. 시민들에게 1년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지금 중요한 아젠다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누군가는 아니다. 뭐 지금은 산업에 투자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들이 부딪히는 전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좀 세대 내에서의 어떤 고민들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으로 뭐 직접 이제 이런 얘기를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좀 어떤 기회들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너무 같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노선 가지고 정책 가지고 이를테면은 코스피 9천인데 금투세 어떻게 할 거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뭐 결국 누르고 눌렀지만 터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값은 못 잡는 거야. 그러면 이거 민주당은 대안이 뭐야? 솔직히 말하면 뭐 언론이 프레임을 하지만 그 서울의 한강벨트 그다음에 경기도의 서남권 이 집값이
이 올라가는 그 세금 내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도올 선생 거긴 포기해.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럼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무슨 노선으로 할 거야?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노선이야? 아니면 중상층과 엘리트 정당이야? 우리는 무슨 길이야? 이런 거를 놓고 국회의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해야 되는데 너 누구랑 친해? 너 친청이야? 친석이야? 뭐 친송이야? 뭐 이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한심하고 하찮은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언론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기자들도 맨날 그것만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김영남 국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저도 이렇게 열의가 생기는데 남의 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 어떻게 남의 당이라서 아프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민주당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지만 남의 당인데 뭐 남의 당이지만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정확하게 청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긴 사람들의 전리품 다툼으로 보여요. 청년들도 다 똑똑해서 다 알아요. 다 아는 게 뭘 아냐면 지금 쟤네들 다음 총선 이겼다고 생각하는구나. 다음 총선에 누가 어느 정도 자리를 더 가질지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인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 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절대 총선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총선은 이긴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20대 30대 출구조사 결과를 보세요. 이게 지금은 20대 30대지만 10대로 내려가 보면 지금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러면 10년 뒤에 안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 청년층이 아젠다를 세팅하고 청년층이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말 위기 신호로 봐야 되는데 근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40대, 50대, 60대 우리가 훨씬 더 많아. 우리가 베이비 부모야.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언제까지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뺏긴다.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사실 말할 건 없어요. 그렇다고 진보당이 그렇다면 너희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 저희도 덜 절박해 보여요. 진보당도. 진보당도 청년들의 마음을 얻는데 더 절박하게 뛰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민주당에 대해서 세게 말한 거 진보당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 당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어르신들이 많죠. 저희도 어르신들이 많고 저를 비롯한 저희 청년 당직자들, 청년 후보들 답답한 게 많아요. 근데 답답한 게 많은 거를 사실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고 별로 다들 관심이 없으니까 편의점 와서 얘기하세요. 불러주시면 저 네. 언제든 와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라는 말 좀 그만해라. 지긋지긋하다. 저 오늘 그게 진짜 아프게 와 닿았는데 동등하게 똑같은 유권자다. 그 다만 세대가 다를 뿐이다. 그죠? 그럼 이 다른 세대에 대해서 그 각 정당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소구할 거냐, 표심에 소구할 거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유, 벌써 이번 전당대회가 전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그 민주당이 주도해 나갈 사회적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이제 저도 이번에 누군가에게 그걸 해달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직접 출마하십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고민으로 최고위원 출마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출마. 예. 네. 아유, 오늘 저희 취재 편의점에 최고위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그렇군요. 영업허 나오십니다. 앞서서네. 예, 김영호 의원도. 의원님도. 다음 주에 또 박선호 의원도 네네. 나오시는데, 예, 우리 김형남 전 국장님도 최고위원 출마. 네네. 곧 기자회견. 네, 이제 좀 고민을 준비해서 정리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제의 선전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벌써 11분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시간이 아쉬워서 좀 다음에 길게 잡고 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